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보호법 등 입법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폭거를 넘어선 의회주의 파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전국 경색은 더 심화할 전망입니다. 네, 오늘 두 분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김형주 전 국회의원,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임대차 보호법이 바로 또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때부터 이미 논의가 된 거기 때문에 충분히 무르익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정의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고 여당 내부에서도 협치 실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상황 두 분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김 의원님부터. 우선 그렇게 빠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법안이 굉장히 이제 신속성, 타이밍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법률안이 대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법안을 좀 정리해서 하나의 법안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법안의 어떤 표결에 참여하는 의원님들조차도 최종적으로 본회의장에 187명이 들어와서 185명이 찬성을 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185명이 법안을 제대로 알고 표결했는가 정도의 질문이 날 정도로 상당히 빠른 시간대에 됐다. 저는 태어나서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승인이 되어서 이렇게 새로운 국회가 열어서 7월 달에 법안을 올려서 법사위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한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신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과도하게 또 정의당이 문제제기하는 것이나 야당이 문제제기하는 것 중에는 여러 법안들이 이제 의원님들이 낸 법안들 중에서 여당이 낸 몇 개 법안만 뽑아가지고 여야 간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표결한 데 대한 문제제기도 있는 거거든요. 이 법안을 축조심사라든지 토론을 제때 못했다는 측면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협치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여당이 급한 건 알겠는데 여당이 급한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중요도도 그런 것인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하자면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법만 빨리 뽑아서 그것도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도 없이 이렇게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이게 압도적인 찬성으로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법안 통과 이후에 나타나는 시장의 반응이나 만에 하나 이게 말하자면 정책의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을 때 모든 책임을 여당이 져야 되는 부담이 굉장히 커졌다. 그리고 국회가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 좀 좋지 않은 사례를 남겼다. 그런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모습도 그렇고 앞으로의 반응도 좀 우려가 된다라고 이제 평가해 주셨고요.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내용도 과정도 모두 다 사실은 최악이었다라는 결론입니다. 이유는 이거죠.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 논의가 시작되었다라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전셋값 대란이 벌써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이미 1개월 전부터 경제신문이라든지 경제 뉴스들을 눈여겨보신 분들은 아마 부동산 면에서 수도권 일대에 전세를 구할 수 없다. 갑작스럽게 1억을 달라는 임대인이 생겼다. 이런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만큼 시장 혼란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정세균 총리도 시장의 혼란을 더 이상 방기할 수 없어서 이것은 신속하게 지금 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 멘트를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989년도를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1년 기한을 2년으로 늘렸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됐냐면 그 후에 2년여 동안 연간 상승률이 20% 이상 폭등을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안정시키려고 임차인들을 보호해 주려고 했던 법안 개정이 그 당시에 임차인들이 거의 전세를 제대로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린 그런 결과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세밀하게 한쪽 편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느 지역만 생각할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법이 고르게 이 적용돼야 될 그런 모든 부분에 걸쳐서 보완할 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했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사실 185명 중에 이 법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나 그리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라는 아무런 수기 과정도 없었고 또 거기에 대한 인지 그 내용을 인지하는 부분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나의 법안이 그냥
통과됐다라는 것은 내용적으로는 정말 이 앞으로 어떤 혼란을 더 담보로 할지 나올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절차상으로도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겁니다. 네. 결과가 중요한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군사정권 시절에 민주당 계열의 그 진보적인 진영에서 늘 주장했던 게 이겁니다. 민주주의는 절차다. 민주주의는 과정이다. 네. 결과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그건 독재다라고 늘 주장을 하고 그 견제를 했고 또 민주화 운동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나흘을 되돌아보면 어떻게 당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논의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이 표현은 뭐냐면 논의하는 수기 과정보다 지금 신속하는 속도 얼마나 빠르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아예 가이드라인을 지금 설정해서 소속 의원들을 몰아붙인 거거든요. 소속 의원들이 그 당대표 말 그대를 따랐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민주당의 가치는 그러면 어떠한 수기 과정도 없이 속도가 제1의 과제냐. 그렇게 한다면 사실 일부에서 얘기하는 독재, 이 얘기 굉장히 뼈아프고 굉장히 반발하고 싶겠지만 독재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결과 우선주의가 독재거든요. 네. 과정 우선주의가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지난 나흘 동안은 진짜 민주당이 이름에 걸맞게 민주주의를 제대로 그 과정상의 절차상의 민주주의를 했느냐라고 네.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요. 청와대에서는 이제 다주택 참모들에게 매각을 지시했고 이번 달 말까지 모두 처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조치 또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전 국민들의 관심들이 많아졌는데 저는 사실 이 얘기하기 전에 사실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경제나 경기의 논리에 따라서 네. 어떤 시점에서는 규제를 좀 강하게 하고 어떤 시점에서는 좀 풀어주는 것의 연속선상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여전히 이거는 박근혜 정부가 이것을 풀었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전 정부 탓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그걸 문제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해결하면 이 부분에 이 정부가 말하자면 규제를 해야 될 당위성도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정치적 쟁론을 시키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정책을 규제 일반도로 하는데 청와대나 컨트롤타워는 뭘 했냐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국회의원들 중에 국토위에 소속돼 있는 의원들은 그럼 집이 몇 채냐 이런 것까지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시점으로 갔다. 예. 또 그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제 집 주체를 어디 팔았느냐 하는 예.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의미에서 뒤늦었습니다만은 그나마도 청와대의 뭐 소위 말하자면 민정수석이나 심사수석 뭐 8명 어떤 고위 비서관급들이 뒤늦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한 채로 줄여야 되겠다. 뭐 그런 어떤 입장을 내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속에서도 두 채 중에 어느 집을 파느냐는 공개하지 않는 부분일 겁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런 형태라도 모범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뭐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만약에 이제 이런 청와대 이런 조치가 네. 앞으로 뭐 인사 임명이라든지 고위공직자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 다주택 여부가 뭐 좀 기준이 될까요? 저는 예. 세계적으로도 좀 유례 없는 그런 그 기준이 생겨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청와대 고위공직자나 내각의 이 수반들에게 다주택자이다라고 비판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의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이지 다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나쁘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초점이 지금 달라졌는데 마치 지금의 어떤 상황들은 주택을 두 채라도 갖고 있으면 그건 무조건 죄악시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정부가 굉장히 컴플렉스 같은 게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열린민주당 시절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절에도 17번이나 부동산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보유세를 계속 높이다 보니까 집권 4년 차부터 중산층이 이반되면서 지지율이 아주 급락을 했거든요. 네. 당시에는 이해찬 총리가 이 모든 것들을 주도를 하고 하면서 사실 부동산 정책을 이끌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종부세 때문에 지금 노무현 정부가 무너졌다.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부동산과 관련해서 아픈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되돌아와서 이 정부 사실 그런 과오를 되풀이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아니냐. 거의 평행 이론처럼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저쪽 그때는 17번, 이번에는 22번. 그리고 그때 2006년도 4월 4일에 경실련이 보고서를 첫 번째 내기 시작합니다. 네. 같은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지지를 해왔지만 이제 부동산 정책에서는 참여정부를 믿을 수 없다 하면서 매일같이 보고서를 냅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당내에서도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면서 흔들렸거든요. 네.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경실련이 지난 6월부터 갑작스럽게 이제 갑작스럽지 않지만 어쨌든 보도자를 내기 시작하면서 하루는 고위공직자,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얼마나 지금 주택을 갖고 있다. 하루는 뭐 내각에서 얼마나 갖고 있다. 이런 비난들이 쇄도를 하면서 사실은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겹쳐지면서 사실상 지금 약속을 안 지킨 것에 대해서 8명에 대해서 8월 15일까지 계약서라도 뭐 작성을 해서 제출하라. 이렇게 지금 권고 아닌 권고를 내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는 지금 정부가 오른편, 그른편, 네 편, 내 편, 임차인 편, 임대인 편 이런 식으로 지금 편 가르는 게 아니냐. 저는 이 주택을 갖고 있어도 이유가 있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전세를 하시는 분들도 이 진짜 교육이나 환경 때문에 집을 갖고 있어도 어떤 교육 때문에 또는 뭐 직업 때문에 어디 가서 전세를 살아야만 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을 싸잡아서 지금 이게 죄악시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약속을 안 지킨 것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은 지금 보일 수 있어도 네. 지금 이것이 마치 상징적으로 돼서 청와대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통합당 의원들은 왜 이주택이야? 뭐 아니면 왜 강남 사는 분들은 왜 그렇게 주택이 많아? 이런 식의 편가름이 횡행할까 봐 그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편가르기가 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민주당은 이제 4일 본회의에서 남은 부동산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이제 고삐를 죄고 있는 상황이고 통합당은 전면 투쟁을 예고한 지금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으로서는 남은 그 11개 법안을 밀어붙이기엔 좀 정치적 부담감이 커 보이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뒤로 돌아가기도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그래서 그동안에 해왔던 것을 해서 차라리 마무리를 짓는 것이 더 낫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게 이제 신고제 같은 어떤 그 3법 중에 나머지 입법해야 될 부분 또 이제 금경수 사건이나 여러 가지 어떤 자녀 대한 어떤 입법 드라이브를 계속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네. 뭐 야당은 야당대로 장내 투쟁을 할 거냐 장외 투쟁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전히 이와 같은 그 분위기들은 일방적인 분위기들은 아마 8월까지 또 그 다음에 넘어가면 네. 이제 정기국회로 갑니다만은 전 이런 기조들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요. 어제 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이제 국회 연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동영상도 굉장히 화제가 됐고요. 연설문도 화제가 됐는데요. 두 분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어제 있었던 어떤 뭐 처리 과정이라던가 그 내용에 대한 비판이 이제 줄을 이뤘는데요. 그 내용을 일단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윤 의원은 KDI 출신이죠. 한국개발연구원 출신이고 예. 그 안에서도 주택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학자로서 또 지금 또 연구원으로서 상당히 식견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식견이 있었던 학자적 어떤 입장의 그런 연설문이 아니었다. 도리어 그 이 눈높이는 일반 서민들, 일반 국민들 귀에 너무나 잘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었다. 즉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 왜 반향이 컸느냐. 알기 쉽게 이 지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 여당의 이 드라이브가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아주 짧은 그 연설문이지만 그 안에 예. 다 포괄해서 담았다. 그것 때문에 사실 화제가 되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저는 가장 그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예. 상생이라는 표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시장 속에서의 어떤 상생을 바라야지 임차인의 어떤 이익을 생각한다고 해서 선한 임대인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사실은 부자 임차인 또 보호할 거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을 사실 제가 아까 표현했지만 편가름하지 말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 부분이 저는 가장 눈에 들어왔죠. 예,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이제 그 윤희숙 의원의 그 발언 자체가 하나의 일정 정도 그런 영역의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고
표현이나 내용들이 상당히 이제 와닿을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말하자면 입법 통과를 통해서 수혜를 보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2년 만에 나와야 될 분들이 4년까지 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이번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저렇게 나는 임차인이지만 전혀 내가 기쁘지 않다. 전혀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수혜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앞으로 전세 제도라는 건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단언적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을 얘기하는 것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만 저게 다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아쉬운 것은 이제 저런 자유토론의 말씀 중에 말하자면 여야 의원들이 그 자리에 있었느냐, 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씁쓸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통합당에서는요, 그 하태경 의원이 민주당 입법 독주에 맞서 정의당과 연대해야 한다.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또 주장을 했고 정의당은 거절을 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아직은 장외투쟁 단계는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글쎄요, 통합당으로는 어떤 좀 선택할 카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번에 최근에 보여준 국회에서의 상황은 네. 176석의 정말 막강한 위력이랄까요? 그리고 소수 야당의 한계 뭐 이런 것들이 여실히 좀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통합당도 좀 비판받을 여지가 있어요. 저는 이제 민주당이 여러 그 절차들을 밟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어떠한 이유로든 뭐 10석이 됐든 20석이 됐든 어떠한 이유로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언론들을 비롯해서 국민들 앞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한 순간부터 사실 그 정당에 대한 뭐랄까요? 신뢰도 뭐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지만 못 막았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여지가 물론 안건조정위원회도 사실 그 3대3 뭐 동수가 안 돼서 안 했다고 하고 또 뭐 필리버스터도 제적은 5분의 3이 이걸 중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계산을 했을 때 어차피 중지될 것이다. 이런 해명은 할 수 있어도 그러나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고 그것이 왜 안 되는가에 대한 설득력이 국민들한테 충분히 있었느냐라는 지적은 민주당이 지금 통합당이 지금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얘기하면 사실 부동산 부수 법안을 똑같이 밀어붙일 수 있느냐는 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부수 법안에 포함된 건 세금 관련된 문제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증세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사실 이번에 하나 또 가을에 하나 시행되는 건 내년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게 급하다 지금까지 속도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통합당도 사실 비판받을 여지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다음 달 4일 날 뭐 하겠다라는 것이 아까 다음 달이 아니죠. 내일 모레부터 하겠다는 것이 사실 좀 다른 양상으로 이제 보일 수가 있다라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김 의원께서는 뭐 앞서 이제 장외투쟁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통합당으로서는 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가령 이제 뭐 좀 아쉬웠던 게 이제 윤희세 의원님 같은 그 발언을 그 상임위 안에 들어가서 속기록에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유토론은 때 이렇게 얘기해서 더 많은 사람이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는 좀 더 말하자면 지금 현재 태도에 비판을 하다 보면 18개 상임위 위원장도 다 가져가고 우리 협조 안 할 테니까 알아서 하시오. 전혀 우리는 당신이 하는 정책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책임질지를 안 하겠다. 당신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런 스탠스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은 여러 가지 폭주에 대해서 우리가 이만큼 막겠다. 그래서 조금 더 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여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가야지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끌기만 하겠다. 아무 대안 없이 여당이 이렇게 보는 구조도 있는 거잖아요. 20대 국회가 만들어 쌓아온 불신의 벽이 이만큼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21대에 와서도 서로 아예 같이 앉지도 않는 상태에 벌어졌다는 것은 다 같이 반성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더 깊이 미래통합당이 상임위 안으로 들어와서 철저하게 기록에 남겨야만 나중에 이 결과에 대해서 그 봐라 우리는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겠나 하는 근거를 남기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미래통합당이 가야 될 길은 말하자면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적 대안으로 속에서의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몇 마디 큰 소리 치다가 니네들끼리 다 해먹으라 하고 떠나는 것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말하자면 인사이드라는 어떤 내부적인 원내에서의 집요한 투쟁이 필요하고
그런 것 속에서 정말 그것이 안 통한다는 걸 가지고 장외로 나가더라도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은 이번 달 말에 이제 새로운 당명과 당색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통합당이요. 또 이런 상황에서 통합당 지도부가 세월호 유가족과 뒤늦게 좀 만났다라는 사실이 이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통합당에서는 글쎄요 여러 가지 좀 혁신을 좀 기대할 거고요. 새로운 출발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좀 어떤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영국의 보수당을 좀 예를 듣고 싶습니다. 뭐 영국은 처음에 이제 토리당, 휘그당으로 시작했는데 토리당이 이제 보수당이 됐죠. 보수당이 되고 휘그당이 이제 자유당이 됐는데 자유당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당으로 대체가 됐고 그런데 보수당은 지금 한 200년, 300년 동안 계속 하나의 정당으로 토리당부터 계속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유는 이겁니다. 끊임없는 혁신을 했어요. 예. 특히나 디즈레일리 수상 시절입니다. 당시에 귀족과 그다음에 그 농민들이 주 지지층이 돼서 뭐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이자라고 지탱을 해왔는데 저쪽 저 휘그당 쪽에서는 관세를 인하해야 된다. 뭐 이런 것으로 부딪혔어요. 그런데 이 당시 디즈레일리가 귀족이나 농민들한테 사실 반대되는 관세를 인하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더 이상 신흥 부르주아 계급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당은 앞으로 미래가 없다라는 이유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지지층을 향해서 혁신을 하고 나아가고 손 내밀어야만 가능하지 기존의 지지층만 붙잡고 있으면 그 당은 영원히 권력을 못 잡고 소수당으로만 전력하게 되거든요. 당의 가장 큰 목적은 집권하는 겁니다. 집권을 해야만 자기를 믿어준 그런 그 지지층들의 갈등을 원내에서 해소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통합당에 바라는 건 지금까지 지지해왔던 영남 세력이라든지 뭐 지역으로 얘기하면 아니면 뭐 60대 이상의 어떤 뭐 지지층 세대별로 얘기하면 뭐 이런 모든 지지층들의 염원을 사실은 좀 선을 그어라. 그 집단 사실 세대로만 정치를 계속 하려고 한다면 영원히 소수당으로만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 혁신을 하게 된다면 새로운 층, 뭐 젠더로 얘기하면 뭐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세대로 얘기하면 20대라든지 이런 새로운 층들이 수긍을 할 수 있는 당명, 새로운 층들이 이 손을 내밀고 함께 뛰어들 수 있는 그런 강령 이런 것들로 완전히 탈바꿈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저는 사실은 부탁하고 또 기원을 합니다. 네, 지지층만 생각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한테 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민주당 대표 선거가 이제 또 얼마 남지 않았는데 3명의 후보가 맞춤형 공약을 내놓으면서 지역 민심을 또 공략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겠다. 혹은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겠다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 이런 공약과 후보들의 발언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제 네. 박주민 후보가 뛰어들므로써 절묘하게 이제 3파전인데 물론 이제 박주민 후보가 한 15% 정도 남짓되면서 그래도 처음에 뛰었던 후보로서는 상당히 약진을 하고 있다 네. 보여지고 이낙연 후보가 수성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김부겸 후보로부터라든지 박주민 후보로부터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많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 이제 부산의 경우에 이번에 이제 부산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이낙연 후보 호남을 기반으로 했고 또 말하자면 열린우리당 시절이 없었고 민주당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공격, 말하자면 친노 친문과의 차이점에 대한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운 길이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뭐 김부겸 전 장관 후보 같은 경우는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산 지역에 있어서의 당심을 말하자면 공략해 가는 것이고 또 뭐 박주민 후보도 말하자면 봉화마을에 가서 노무현 정신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앞으로의 전당대회가 상당히 팽팽하게 갈 가능성이 많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낙연 후보의 대세론이 매우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부산에서의 공방도 상당히 좀 치열했고요. 그리고 지금 뭐 후보들마다 내놓는 공약들을 놓고 일각에서는 알고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만큼이나 굉장히 좀 스케일이 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당권은 대권을 분리했다면 아마도 공약이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때는 당권을 장악을 하면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대권 후보를 창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경쟁을 했을 예.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권과 대권이 이렇게 혼합되다 보니까 스스로 대권에 못지않은 그런 공약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 점점 경쟁이 좀 과열될 수 있는 확률이 좀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양강 구도가 아니라 삼자의 어떤 구도 속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의 어떤 변수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거든요. 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이 김부겸 전 의원의 변신입니다. 김 의원 하면 굉장히 우회주의자고 합리적이고 중도층의 어떤 지지를 받고 있고 이런 어떤 측면이 강했는데 지금 굉장히 공격적인 어떤 그런 이 질문과 또 이 전체적으로 세 사람 중에서도 가장 좀 센 발언 또는 뭐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원래 지표에서 좀 더 왼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독이 될지 득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게 실제로 그렇게 해서 1위를 탈환해서 그런 어떤 이미지로서 대권까지 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렇게 근데 이것이 만약에 2위나 3위가 됐을 때는 자신의 이미지, 구축했던 이미지를 버렸기 때문에 예. 돌아오는 일관성에 대한 문제, 다시 재기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의원들보다도 김부겸 의원의 선택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지켜볼 그런 대목이 있다고 봅니다. 네, 실제로 이제 3명 후보 판세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후보 순으로 좀 예상과는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앞서 이제 뭐 변수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김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새 후보에게 있는 변수가 있을 수 있다면 어떤 게 좀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예. 이낙연 후보는 본인이 이제 당 대표가 되면서 바로 대선 후보가 돼야 되는 측면을 계속 네. 지배하게 김부겸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이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하는 부분이고 어차피 최근에 나오다시피 이제 김어준 뭐 라디오 프로에서 인터뷰에서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뭐랄까요 하나의 어떤 자그마한 가십거리들이 많이 생길 텐데 예. 그렇게 좋은 어떤 그 친노 친문 진영 내에서의 이낙연 후보의 이미지 자체가 계속 그 토론 과정에서 이게 친노 친문하고 좀 초창기 총리라고 하는 어떤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가는 이미지에서 자꾸 결별하고 있는 과정을 어떻게 줄여낼 것이냐 하는 것들이 하나의 과제가 될 것이고 실제로 이제 김부겸 후보의 문제는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낙연 후보와 대척점일 때 가지고 있는 어드밴티지가 있는데 그 어드밴티지 중에 친노 친문의 이미지를 박주민 후보가 다 가져갔을 때 자기는 뭘 가지고 싸울 것이냐 하는 무기의 문제. 나는 끝까지 대선 후보가 되지 않고 끝까지 이 당대표를 할 것이다는 하나만 가지고 그 무기 하나를 가지고 대표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이제 의문점이 있는 거고 다만 박주민 후보는 젊고 말하자면 친노 친문의 어떤 그 역동성 지난번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다수 투표자라고 하는 어떤 메리트를 갖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당의 그 고모님들이나 고령 어떤 유권자들 당원들의 입장에서 아직은 덜 숙성이 덜 됐지 않느냐, 네. 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떤 인식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각각이 지니고 있는 어떤 장애 요인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평론가님께서도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들이 좀 예상할 수 있는 변수라든지 무기 같은 것 좀 설명해 주시죠. 이낙연 의원의 그 지금 변신이 좀 포인트다. 이낙연 네. 의원이 사실은 지금 당권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대권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즉 단순히 1위가 아니라 몇 퍼센트로 1위가 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그 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의원으로서는 좀 더 많은 당원심을 지금 확보를 해야 됩니다. 사실 여론조사가 계속 지금 뭐 그 화면에 비추고 있지만 여론조사는 국민들의 여론조사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전당대회에서는 국민들의 여론조사는 10%밖에 반영이 안 됩니다. 거의 전부가 85%가 권리당원들이에요. 당원들의 그 지지를 받아야만 합니다. 비대면은 영향이 좀 없을까요? 네? 비대면으로 좀 치러지지 않습니까? 비대면으로 치러지더라도 권리당원의 지금 이 민주당 계열의 어떤 정당에서 가장 큰 변화가 사실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친문 당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그런 그 당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언택트가 그렇게 많은 변수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어쨌든 이낙연
이 의원으로 봤을 때는 몇 퍼센트를 더 받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의 지키기로서는 사실상 그 자신이 앞으로 대권까지 갈 수 있는, 꿈꿀 수 있는 그런 지지율이 나올까? 그런 득표율이 나올까? 이게 지금 변수고요.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2위 전략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2위를 했을 때 자신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다른 꿈들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뭐 더 세게 나오지도 않고 자신의 어떤 이미지 그대로만 지금 지키고 있는 느낌. 김부겸 의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행보가 저는 득보다는 독이 될 것 같다라는 우려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추격하는 데 있어서 추격전이 지금 심상치 않구나. 잘 생각보다는 추격을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초조한 발로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세 사람 다 현재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바로 반영될 거다라는 생각은 아직 조금 남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과의 말씀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주 전 국회의원,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